places that I know, driving through the nigh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는 미술에서 듣고 즐기는 미술로 시대를 걷는 미술관의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대를 걷는 미술관을 이렇게 쭉 해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길을 가다가 보이는 풍경에서도 점, 선, 면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렇게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실은 제 친구 얼굴을 보고 너는 정말 추상적으로 생겼다라고 얘기했다가 한번 대판 싸울 뻔한 적도 있는데, 그 정도로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 느낌이 드는데, 매주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실 강연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택 교수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딱 넥타이에 시선이 꽂히는데요. 그래. 예, 오늘 제가 입고 온 의상과도 어느 정도 네. 톤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약속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네. 예. 오늘 왠지 저희의 호흡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박영택 교수님께서는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실 건가요? 1970년대 한국 현대미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시대에 풍미했었던 이른바 단색조 회화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 단색조 회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네.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단색조 회화는 사실 우리가 부여한 명칭은 아닙니다. 1975년에 일본 동경화랑에서 5가지 흰색전이라고 하는 한국 현대미술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 전시에 5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는데, 일본인들이 흰색이라고 규정 짓고 한국의 아주 그 전통적인 색감, 또 한국적 색감을 보여주는 흰색을 사용하는 작가들을 주목하고 그것이 한국 현대미술이라는 성격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칭해서 단색조 회화라고 말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전해져서 1970년대 중반이 되면 대다수 작가들이 단색조 회화를 실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성취를 이룬 하나의 회화적 경향이라고 일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단색조 회화라고 부르는 편이죠. 단색조 회화. 네. 예, 이 흰 바지에 네. 이 단색의 상의까지. 네. 오늘 저의 의상은 단색조 회화다. 이렇게 좀 제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색조 회화라고 할까? 감사합니다, 교수님. 단색조 회화는 네. 어떤 주어진 화면에 네. 보통 통상의 그림들은 화면에 이미지가 있죠. 형상이 있겠죠. 근데 단색조 회화라고 하는 건 이미지는 형상이 부재한 상태에서 하나의 색, 되게 단일한 색채가 화면을 점유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가장 대표적인 하는 화풍을 주도했던 사람은 박소보라는 작가입니다. 이분이 70년대 초반 그 즈음에 이런 유형의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탕면에, 캔버스는 평면이잖아요. 바탕면에 물감을 약간 홍건하게 이렇게 칠한 다음에 그 위에 연필을 갖고 이렇게 끄적끄적거린 겁니다. 이거 묘법이라고 그러는데, 바탕과 그 바탕 위에 있는 물감이 이렇게 일체가 되면서 그 지나간 선들은 행위의 궤적을 보여주죠. 이런 것들이 이른바 단색조 회화의 주된 특징들입니다. 즉, 화면에 전면적으로 단일한 하나의 색깔, 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색은 흰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미색. 사실 우리 한국의 그 전통적인 흰색이라는 것도 그 안에 뉘앙스가 굉장히 많죠. 조선 백제도 마찬가지고, 흰 옷도 마찬가지고. 그런 미세한 톤의 조절을 유지하되 대신 가능하면 뭐 구체적인 어떤 거를 재현하려고 하는 욕망 없이 끄적끄적거리는 그림들을 그렸던 것이 박소보 화백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균질적인 선들을 섬세하게 새겨놓고 뭔가 작가의 행위 자체가 무지리 표면에 이렇게 안착되는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하나 더 보시면 이동엽이라는 작가입니다. 네. 이 작가는 캔버스 표면에 흰색을 계속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붓지들을 약간의 색을 집어서 붓지들을 이렇게 켜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면 속에 붓지들이 이렇게 은백돼 있다라든가 스며들어 있다는 느낌, 서서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뉘앙스를 불러일으키죠. 저걸 붓질로 저렇게 그렇습니다. 직각의 모양을 딱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건가요? 네. 붓질을 갖고 섬세하게 올려서 표면에서 뭔가 평면의 화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평면의 화면에서 뭐라고 그래요? 눈속임, 환영이라고 할까요? 공간감이 느껴지게 하는 평면성 안에 뭔가 그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그 움직임들, 섬세한 그 미동들이 느껴지게 하는, 파동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작가는 두드러지게 흰색을 유난히 쓰는 작가입니다. 그러나 단색조 회화 작가들이 이렇게 꼭 흰색 또는 미색 톤만 쓰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정상섭이라는 작가인데요. 네. 이 작가는 캔버스 표면에 한지를, 물에 적신 한지를 얹혀놓은 겁니다. 또는 이제 실제 닭종이를 떠서 한지를 만들 때처럼 해서 화면에 펼쳐가지고 굳혀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물감을 쓰지 않고 붓질 없이 예. 어떤 사물들, 물질들을 끌어와서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다루는 물질은 한지입니다. 한지는 한국인들의 삶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갖겠죠. 오랜 세월 우리 문화적 전통 속에서 함께 있었던 어떤 물질이겠죠. 야, 이 작품에 그러니까 물감도 쓰지 않았고, 네. 예, 붓질도 하지 않았다. 네. 근데 저런 문양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문양이라기보다는 그 물질들, 한지라는 물질이 표면에 안착돼가지고 응고된 상황이 이런 식으로 화면을 점유하고 있겠죠. 어쨌든 이 그림은 재료가 상당히 촉각적인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물성이라고 그러죠. 물질의 물질감이 두드러져 보이는, 그래서 매우 촉각적인 화면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무제입니다. 보통은 무제죠. 아, 보통 무제예요? 무제여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미술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비가시적인 것, 예를 들어서 뭐 마음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또는 보이지 않지만 뭐 보여주고 싶은 어떤 것들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를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명명낼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림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은 정확하게 이것을 그리겠다고는 목표 속에서 획득되기보다는 작가의 애매한 의식들, 이런 느낌, 이런 걸 그리고 싶은데 사실 그것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 그러나 다만 그것에 가까이 도달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이라고밖에 말해볼 수 없는, 네. 그것을 보통은 추상 작가들은 그냥 무제지, 언타이틀. 많은 작가들이, 많은 관객들이 이런 추상회화 앞에서 자꾸 이름을 궁금해하세요. 네. 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세요. 네. 뭔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친절하지 않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알아서 이해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들을 상당히 불편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이름 지을 수 없는 걸 그린 겁니다. 그것은 또 하나는 우리는 지나치게 그림이 항상 어떤 내용을 담보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이 작품의 작가였다면 저는 제목을 그렇게 지을 겁니다. 네. 슈퍼드라이. 상관없습니다. 건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하나 더 보실까요? 이게 이것도 무제군요. 맞습니다. 예. 무제입니다. 보시면 캔버스 천인데, 캔버스 천은 보통 리넨 또는 면천에 쓰거든요. 근데 이 작가는 면천이 아니라 마라든가 삼배라든가 이런 어떤 성긴 질감을 갖고 있는 재료를 화면으로 쓰고 있어요. 네. 한국의 70년대 작가들은 좀 더 한국적인 현대미술을 추구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방금 전에 봤던 정창섭 씨처럼 한지를 다루거나 또는 삼배나 마와 같은 한국인들의 삶과 긴밀한 섬유들, 그런 걸 화면으로 삼은 다음에 그 위에 또는 넓적한 내든 롤러로 브라운, 짙은 고동색이나 그 다음에 울트라마린, 청색을 섞어서 푹푹 문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푹푹 문지른다고 하는 거는 유체 물감을 쓰지만 유체 물감을 기름을 흠뻑 적셔서 농밀하게, 흥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먹을 다루듯이. 보통 유체 물감이라고 하는 건 기름에 녹여서 쓰는 거잖아요. 기름을 조금 찍어가지고 물감에 녹여서 쓰는 건데, 이 작가는 기름을 흠뻑 적시면 물감이 수채화 물감처럼 되겠죠. 유체 물감이. 그리고 푹푹 문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띈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요 모서리를 보시죠. 모서리들. 자글자글자글 물감들이 올라오고 있죠. 저게 조금씩 번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가가 인위적으로 한 여러 번 반복해서 붓질을 하고 손에 딱 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서리로 물감들이 퍼지고 번지는 흔적들이 있겠죠. 왜 번지고 퍼질까요? 중력의 법칙 때문에, 또는 천이라는 조직 때문에, 시간 때문에, 아니 우연과 필연이겠죠. 작가가 한 것까지는 여기까지 사각형 화면에 만드는 거였다면 이 나머지 부분들은 천이라는 조직과 중력과 시간이 개입돼 가지고 이루어낸 자연적인 겁니다. 그건 작가의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 저는 딱 보면 정말 그 흡사 마치 절벽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네. 예. 그리고 중간 중간엔 정말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딱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드는. 그건 자유입니다. 예. 그렇게 연상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서예라든가 또 동양화의 운필 또는 먹의 사용이라든가
또는 토착적인 우리의 어떤 정서를 자극하는 색채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원형해 내면서 뭔가 토착적인 현대미술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라보고 느끼는 건 내 자유지만, 네. 예, 그래도 그 작가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그렇습니다. 예. 하나 더 보실까요? 네. 또 무죄일까요? 아, 네. 이번엔. 이건 최병서라는 작가인데요.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최병서 씨는. 이분은 70년대부터 74년, 72년, 74년도에 이런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항상 박정희 정권의 유신 시대입니다. 언론이라든가 방송들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그런 암묵한 시대였는데 그래서 라디오를 듣다가 신문을 보면은 항상 관제적인 이데올로기들이 이렇게 요구되겠죠. 그런 게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지를 볼펜으로 다 새까맣게 칠해버린 겁니다. 신문지를 신문지입니다. 가지고 칠한 네, 거예요? 신문지 위에 오. 일정한 A4 용지 한 장 크기로 이렇게 분할해서 네. 연필로 한번 칠한 다음에 그 위에 검정 볼펜으로 빽빽하게 칠해서 새까맣게 절여놓듯이 신문지를 이렇게 돌변시켰어요. 그래서 신문지라는 바탕과 그 위에 얹혀진 볼펜의 자국이 일체가 돼가지고 예. 바탕과 표면의 구분이 애매해집니다. 이거는 뭘 그렸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문이라고 하는 가독성의 체계를 말소시키는 거잖아요. 오로지 전적으로 행위만으로 새까맣게 만들어버려서 신문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광물지처럼 색다른 물질도 도입해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줍니다. 이 작가도 내가 보기에는 단색이고 또 철저한 작가의 행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죠. 모든 것이 침묵을 강요당했던 70년대의 정치체제에 무언의 항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신 정권이라는 네. 시대상 속에 실은 뭐 노래 가사말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를 또 통제해왔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작품도 이거 지금 반항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약간 작가에게 혹시 그렇게 이 그림을 이해하는 정치 권력들은 부재했었겠죠. 이걸 가지고 위험한 어떤 사상을 가진 걸로 간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추상이니까요. 참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그 단색조 네. 회화에 대한 작품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신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 한국 그 70년대와 80년대를 아우르는 당시의 그 작가님들의 작품을 쭉 봐왔는데요. 네. 공통된 특징이 있을까요? 작업을 하면서 이 작가님들의. 흰색을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물리적인 색이라기보다는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색감, 정서적인 색이 아닌가, 상징적인 색이 아닌가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리적인 서양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색이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깊은 전통적인 상징적 색채라는 의미로 부여하죠. 두 번째는 고된 노동력. 네, 그 다음에 반복.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재현되는 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무미건조한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미지 없이 화면에 채워나가는 행위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형태에 종속됐던 색들이 벗어나서 색채만으로 그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또 하나의 특징은 평면적이라는 겁니다. 그림이 매우 평면적이다. 70년대 단색적 회화도 역시 서양 미술의 그 이론을 받아들여서 화면을 평면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평면, 반복된 노동, 그 다음에 색을 억제하는 것, 여기에 명상이라든가 관조라든가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 무아지경이라든가 무의적이라든가 인위성을 제어하는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그 정신 수양도 함께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박서버 선생은 항상 자신이 작업하는 거를 자기를 비우는 수신의 행위라고 말하잖아요. 비우는 행위. 네.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의미 부여로만 보지 마시고 조형적인 것으로 바라봐라. 그림은 사실은 주어진 화면에 다 모든 게 있어요. 그림 자체를 잘 들여다보시면 충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1970년대 단색조 회화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들의 작품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챕터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건 어떤 것일까요? 모노크롬입니다. 이제 모노크롬이 나오는군요. 모노크롬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나오는 모노는 단일한 하나라는 뜻이고요. 크롬하는 색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노크롬 또는 모노크로매틱이라는 건 단색조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모노크롬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색을 그렇습니다. 의미하고 있는 거군요. 네네. 네. 한국 현대미술의 딜레마는 이런 겁니다.
일제 강점기 때 한국 미술이 시작되는데, 한국 미술이 서양화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양을 통해서 받아들인 건 아니고 일본을 통해서 굴절된 좀 기형적인 현대미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일본인들의 취향에서 걸러진 서양 미술을 우리가 서양 미술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가 해방되고 나서 50년대라는 시간대는 혼동기니까 뒤늦게 서양의 추상미술, 앵포르메를 받아들이고요.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모노크롬이나 미니멀리즘을 받아들이죠. 모노크롬에서 대표적인 그림은 이게 이브 클랭이라는 작가입니다. 프랑스 작가입니다. 이브 클랭은 본인이 독특하게 개발해낸 푸른색 물감을 화면의 전면에 도포시킨 겁니다. 푸른색 물감만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야, 드디어 이제 문제적 작품들이. 이미지 없죠. 형상도 없어요, 여러분. 또 형상과 배경의 관계도 없죠. 탄이랑 색채로 마감돼 버렸잖아요. 이 그림은 우리에게 그림이 이미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 대상 없이 색채가 자립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그림 자체를 다 지워나가는 겁니다. 점차 회화를 지워나가는 과정에서 목도하게 되는 것이 모노크로메로 생각됩니다. 그러기엔 교수님 진짜 너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파란색인데요. 그 붓질의 뭔가 질감이라든지 저는 뭐 이런 거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거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거는 그냥 색채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 이미지 없이, 와, 파랗다. 작가의 흔적 없이 순수하게 색으로만 그림을 마감되는 어떤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그럼 그 70년대 우리 한국 작가님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그 같은 단색조를 표현하는데 막 여러 번 이제 그 반복 작업을 하셨는데 여기는 와. 좀 더 수월하죠. 네. 이런 경우는 그냥 색을 물리적인 색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색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색입니다. 물리적인 색채를만 보여줄 뿐입니다. 확실한 차이를 느끼겠습니다. 네. 네.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마크로스코 그림입니다. 마크로스코 그림도 역시 색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색이 두 개의 색채가 화면에 분할하고 있죠? 예. 상단은 짙은 색이고 아래는 약간 엷은 색들입니다. 유심히 보실 부분들은 물감을 묽게 타서 캔버스 천사로 스며들겠습니다. 이런 걸 흔히 착색회화라고 합니다. 착색회화. 그러니까 물감을 묽게 해서 캔버스 표면의 천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죠. 캔버스 바탕칠을 하지 않고 그냥 생천에다가 물감 묽게 타서 쭉쭉 스며들게 칠한 겁니다. 그러면 물감이 천 사이로 스며들겠죠. 예. 그러면 천과 일체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마치 염색하듯이, 다이닝 하듯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캔버스는 훨씬 더 평면적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마크로스코의 색면 추상입니다. 오로지 색채만으로 형상 없이 색채가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색채가 부유한 것 같은. 또 하나 마크로스코의 그림의 특징은 화면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굉장히 커서 그 앞에 쓰면은 색채가 나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내가 색채 안에 가둬진 느낌이에요. 색이라는 색의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내가 색채 속에 이렇게 함몰되고 있다는 느낌을 부여하거든요. 예. 그런 감상. 하긴 크기 자체가 204 곱하기 175면 예, 엄청난 그겁니다. 크기라는 거죠. 네. 이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교수님? 어떻게 정확히 수치가 되나요? 예? 정확히 몇 센치나요? 적당한 거리 아닐까요? 시야에 이렇게 다 들어올 수 있는 거리. 네. 예.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요. 맞는 거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크로스 그림은 그림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효과가 발생되고 뒤로 물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멀리서 봐도. 색채가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느낌. 예. 색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 색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어떤 색채가 공간을 점유해서 이 공간 전체를 색으로 물들여버리는,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서양의 모노크롬이기 때문에 이미지나 형태나 색채나 여러 묘사들로 이루어졌던 그림들을 다 말소시켜가면서 회화를 궁극적으로 극한까지 밀어붙이면 색밖에 안 남는 그런 그림으로 환원시켜버리는 의식이 강하다. 이것이 서양의 모노크롬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럼 이런 작품들의 평가는 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추상미술을 일부 전진시킨 기존의 서양의 전통적인 재현화를 끝없이 반성하고 비판해 나가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회화를 계속 지워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회화라고 하는 건 사실은 물리적인 천에 불과하지 않나? 평면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그건 물감과 붓질 아닌가? 또 사각형 틀이 화면을 규정해 주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사각형 틀에 물감만 단색으로 칠해진 그림으로 몰고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평가를 받죠. 이런 그림들이 분명히 그런 미술사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이 진하게 난해해지는 부분들, 이런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그림에 대한 반발들이 나중에 팝아트라든가 미니멀리즘으로 나오게 하죠. 모노크롬과 더불어 미니멀리즘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네. 둘이 연관되는 작품이 아니군요. 연관되진 않죠. 연관된다기보다는 이런 그림들을 더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게 미니멀리즘이 되겠죠. 오히려 여기서 더 극한으로 밀어붙여요. 네. 미니멀리즘이 나옵니다. 70년대. 어우, 바로 이렇게 등장할 줄이야. 네. 70년대 한국의 그 단색조라는 회화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생면추상과 매우 유사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하나는 70년대의 미니멀리즘과 또 유사성이 강해요. 어떤 유사성이 강하냐면 외형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죠. 복잡하지 않잖아요. 아주 심플하죠. 아니, 지금까지 모노크롬 작품도 굉장히 심플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미니멀리즘을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아하, 심플하죠. 심플하네요. 이거는 프랑크 스텔라라는 작가입니다. 프랑크 스텔라. 이 그림을 보시면 검은 바탕에 흰색 라인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예.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마치 원근법을 좀 나타내기 위한, 입체감을 좀 나타내기 위한 그런 선들 아닐까요? 이렇게 촥 이렇게 뭔가 빨려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미술이 뭘까? 미술과 미술이 아닌 비미술을 구분하는 건 어떤 것일까? 또 하나는 전통적 그림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손에 의해서 뭔가 기술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뭔가를 그린 거라면 꼭 그런 손의 테크니컬한 숙련된 기술들이 요해야 될까? 미술이? 작품을 규정하는 주체는 어떨까?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들은 주체나 자아를 극도로 배제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관념을 갖고 그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뭘 그리겠다는 거는 어떤 주제를 떠올리잖아요. 예. 내 생각과 아이디어를 떠올리겠죠. 그 아이디어를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자아를 불신한다면 떠오르는 관념들을 부정하겠죠. 근데 관념이 과연 투명하냐는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들은 미니멀리즘에서는 자아나 주체감이 싹 빠져버려요. 이 그림은 주어진 사각형의 외곽에 따라 선을 그었을 뿐입니다. 이 선은 작가가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쓴 선이 아니라 화면의 모서리를 따라서 그은 거예요. 이렇게 그어나갔더니 증폭되는 것 같기도 수축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외곽의 사각형 틀, 외부적인 조건이 불가피해 그림의 내용을 만들어버리죠. 그렇지 않나요? 그냥 물감, 사각형 틀 안에서 그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미니멀리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회화에 대한 관행을 하나씩 다 깨부수는 겁니다. 자아도 날아가 버리고요. 무슨 관념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이미지라는 것도 사라져 버리고 그림에는 그저 물적 조건으로 환원되어 버리겠죠. 좀 어려우신가요? 네. 쉽게 사각형 꼴이 그림의 내용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이 그림의 내용을 만들어주고 네. 있다. 그러면 작가의 관념에 집어넣을 필요 없이 그냥 물리적인 조건으로 그림을 만들면 되잖아요. 사각형 틀에서 따라서 선을 긋고 있을 뿐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모노크롬과 미니멀리즘 보는 이유는 이런 모노크롬과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해외 사조를 70년대에 받아들이되 그것을 어떻게 한국적인 토착적인 언어로 번역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스타일은 유지하지만 그걸 조금 다르게 뭔가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그런 걸로 포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이 1970년대 단색조 회화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대를 걷는 미술관, 오늘 저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실까요, 교수님? 사실은 미술을 이렇게 언어로 말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뭐 작품 감상은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정안에 놓여있는 70년대의 상황들, 우리가 70년대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배경, 정치적인 상황들, 서구 미술과 관계, 한국 작가들의 태도, 또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맥락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한국 현대미술은 서양 현대미술을 뒤쫓아가면서 그것을 토착화시키려고 하는 지난한 과정을 노정해 왔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부족한 언어로 미술을 설명하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역대 교수님 오늘 정말 멋진 강연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단색조회와 한국의 네. 또 그리고 그 서양의 이제 모노크롬 또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그 시야가 넓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걷는 미술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 단색조 회화는 물음표다. 단색조 회화는 서구 현대미술을 토착화시켰고 한국적 현대미술을 만들었다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술을 지나치게 신비화시키고 정신주의로 함몰시켜서 미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매우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색화는 여전히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고 많은 생각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